요즘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용도로 등이 부족한 탓에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 그만큼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걸어가는 사람들 사이로 자전거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다간 사고 나기에 십상인 상황. 어린이나 노인,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만 자전거를 탈 수 있고 그 외에는 이렇게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인도 위를 달리는 자전거는 여전히 많습니다. 자전거가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치고 지나가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때문에 경찰은 지난달과 이번 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자전거 도로 가운데 자전거 전용 도로와 차로는 19%에 불과하고 나머지 81%는 보행자나 차량이 같이 사용해야 하는 겸용 도로입니다. 인도를 확장해서 자전거 보행자 길을 만들어 주든가, 그러면 차도에 갓길을 만들어 주든가 그렇게 해줘야만 이 자전거 매니아들이 좀 즐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나 차도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이륜차들이 점유를 하고 있거나 혹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 때문에 자전거는 현행법상 차로 간주하는 만큼 전용 차로가 없는 경우 도로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있죠. 그래서 차니까 도로에서 타야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부족해서 차도 또 인도로 다닐 수밖에 없죠. 이러다 보니 차와 부딪히고 또 사람과 부딪히는 아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법을 권호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용인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80대 노인이 15톤 덤프트럭에 치여 온몸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차체가 높은 트럭이 우회전하다 자전거를 보지 못해 일어난 사고입니다. 지난 16일 강원도 춘천에서도 역시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자전거가 부딪혀 자전거를 타는 10대가 크게 다쳤습니다. 신호위반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자전거 이용 인구가 1,3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매년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1년부터 5년 동안에만 5천여 건 이상 급증하는 등 연평균 9.4% 증가했습니다. 또 해마다 270에서 280여 명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주로 자동차에 의한 사고지만 자전거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등으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우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태부족한 실정이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경찰은 지적합니다. 도로 가장자리 2분의 1 지점을 운행하되 갓길이 있으면 그곳을 이용하고 명확한 수신호도 할 것을 권합니다. 도로에서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전거는 약자일 수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수신호를 하며 자신이 운행하고자 하는 방향과 의도를 상대방 운전자에게 정확히 전달을 하며 운행하시는 부득이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우측으로 통행하고 야간에는 식별 가능한 안전장치 등을 갖춰야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차는 자전거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4월 22일 오늘은 지구의 날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하나의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자전거의 날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전거. 그런데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하루에 한 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자전거 사고로 2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는데 하루에 한 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또 2005년부터 10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는 2배 이상 늘어났고요. 지난해에만 자전거 교통사고로 227명이 사망을 했고 1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전거 인구 현재 1200만 명 시대,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 통계를 보면요.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90%는 보호장구, 그러니까 헬멧 미착용자입니다. 자전거 보호장구 헬멧의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전문가들은 헬멧을 착용할 것을 권장을 하고 헬멧은 이왕이면 잘 깨지는 것을 구입하라고 말을 합니다. 현재 시중에 발린 헬멧 모두 안전검사를 다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예, 괜찮은데 가능하면은 사실은 깨지는 게 맞죠. 깨지면서 그 충격을 흡수하는 그렇죠. 깨지는 안전장비로 헬멧 끼고 그다음에 장갑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포츠 고글이 있습니다. 바람을 들어 막아주는 거. 그다음에 뭐 속도기 같은 것도 안전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수신호입니다. 이동 방향을 바꿔야 할 때 손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올바른 자전거 수신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브레이크를 작동해야 하는 오른손보다는 왼쪽 손과 팔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좌회전을 할 때는 팔을 수평으로 펴고요. 우회전은 팔꿈치를 굽혀서 수직으로 올립니다. 정지를 할 때는 팔을 45도 밑으로 펴고 서행, 그러니까 천천히 갈 경우에는 팔을 45도 밑으로 펴서 상하로 흔들면 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어디에서 타는 것이 안전하고 또 자동차와 역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맞는 걸까요?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그냥 차도의 가장 가장자리를 달려야 됩니다. 자전거는 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죠. 그 역방향으로 타시는 분들이 주로 연세 많으신 분, 어린이들인데 애들도 예. 주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자동차의 운전 행태를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 차가 적을 때는 역방향으로 타는 게 앞에 오는 차가 보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처럼 차가 많을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렇게 새길에서 뛰어드는 차가 역방향에 오는 그 자전거를 잘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자전거 밤에 타시는 분들도 많죠. 그럴 경우에 라이트를 부착하는 것이 좋고요. 앞뒤로 켜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법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차량입니다. 자전거 교통법규를 꼭 숙지하시고 안전하게 오늘도 타시기 바랍니다. 폰넥엔 래핑카우 벨큐브. 세계 최강인 우리나라 양궁에서 이 세계 최경량 자전거가 나왔다는 이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내에서 특수한 소재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연결해서 성공을 거두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혜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한 자전거 테마파크에 있는 자전거 전용 5개 경기장. 황토로 조성된 굴곡진 길을 선수들이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국내에 하나 남은 자전거 제조기업이 조성한 것입니다. 양궁활 분야 1위에 올랐던 이 기업은 활에 사용되는 소재와 특허를 이용해 자전거를 생산했습니다. 활에 있어서 카본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그러한 충격과 진동감세, 정밀성 모든 것을 요구하는 만큼 어떤 제품보다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670g에 불과한 세계 최경량 자전거를 개발해 세계 무대에 진출했습니다. 분리돼 있던 샤워기와 세면대, 수납장이 한데 모였습니다. 국내 욕실 전문 기업의 기술로 샤워 공간의 활용도를 극대화한 것입니다. 여기에 공기압을 이용한 절수형 샤워기까지 모든 제품이 직원의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다. 특화된 샤워기를 시작한 거는 약 한 15년 전입니다. 그 당시는 사실은 연구 개발해가지고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한 3년 정도는 터울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수 소재와 아이디어 신기술로 특허를 받아 주목받는 국내 강소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외국계 특허 괴물의 무차별적인 공격은 경계의 대상입니다. 특허 그렇게까지 촘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나는 이 많은 특허 중에서 어디를 치고 나갈 건지 그런 것들을 미리 결정하고 기술 개발을 해야지만 그 기술 개발의 성과가 있게 되는 그런 시절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소재를 바탕으로 단단한 특허 전략을 갖춘 기업만이 치열한 특허 전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요즘 픽시 자전거가 인기입니다. 자전거 뒷바퀴와 체인을 연결하는 축이 고정된 자전거를 말하는데요. 브레이크 없이 멈춰서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매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실험으로 알아봤습니다. 자전거 동호인들과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고전기어 자전거, 즉 픽시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뒷바퀴와 체인을 연결하는 축이 고정돼 있어 보통 자전거와 달리 발판을 멈추면 바퀴도 멈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브레이크 없이도 무게중심을 이동해 자전거를 멈출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픽시 자전거를 타는 사람 대부분은 브레이크를 떼고 이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전거가 픽시 자전거입니다. 앞바퀴와 뒷바퀴 어느 쪽에도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 나가면 위험천만합니다. 같은 속도로 달려도 브레이크가 있는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5배 이상 깁니다. 픽시 자전거의 제동 장치를 제거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간주되어집니다. 브레이크가 있는 경우보다 최소 5.5배 제동거리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를 탈 때도 한눈을 팔거나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행동은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골목길에서 갑자기 차나 사람이 나오는 경우를 가정하고 실험해보니 전방 주시를 게을리할 때는 시속 10km의 비교적 낮은 속도에서도 바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자전거 사고의 63.8%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휴대폰이나 경치를 구경하면서 가다가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방을 주시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난안전연구원은 또 야간 주행을 할 때는 상대방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만큼 전조등을 20도 정도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요즘 픽시 자전거가 인기입니다. 자전거 뒷바퀴와 체인을 연결하는 축이 고정된 자전거를 말하는데요. 브레이크 없이 멈춰서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매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실험으로 알아봤습니다. 자전거 동호인들과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고전기어 자전거, 즉 픽시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뒷바퀴와 체인을 연결하는 축이 고정돼 있어 보통 자전거와 달리 발판을 멈추면 바퀴도 멈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브레이크 없이도 무게중심을 이동해 자전거를 멈출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픽시 자전거를 타는 사람 대부분은 브레이크를 떼고 이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전거가 픽시 자전거입니다. 앞바퀴와 뒷바퀴 어느 쪽에도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 나가면 위험천만합니다. 같은 속도로 달려도 브레이크가 있는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5배 이상 깁니다. 픽시 자전거의 제동 장치를 제거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간주되어집니다. 브레이크가 있는 경우보다 최소 5.5배 제동거리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를 탈 때도 한눈을 팔거나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행동은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골목길에서 갑자기 차나 사람이 나오는 경우를 가정하고 실험해보니 전방 주시를 게을리할 때는 시속 10km의 비교적 낮은 속도에서도 바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자전거 사고의 63.8%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휴대폰이나 경치를 구경하면서 가다가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방을 주시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난안전연구원은 또 야간 주행을 할 때는 상대방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만큼 전조등을 20도 정도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어제 광주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어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폭염 속에 유치원생이 7시간 넘게 통학버스에 갇히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지금까지도 의식불명 상태인데요. 버스 운행을 마치면 맨 뒷좌석까지 확인해야 하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4살 최모 군이 25인승 통학버스 맨 뒷좌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4시 40분쯤입니다. 발견 당시 최 군은 42도의 고열과 함께 열사병 증세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가 넘는 불볕더위 속에 7시간 넘게 밀폐된 버스 안에 방치된 겁니다. 최 군은 발견 즉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있다가 생각하면은 상상만 해도 진짜 소름 끼쳐요, 진짜로. 경찰 조사 결과 인솔 교사와 운전기사는 차 안에 남겨진 최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행 종료 후에는 차 안을 맨 뒷좌석까지 확인하도록 한 통학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최군은 부모가 맞벌이를 하면서 방학기간 돌봄 교실에 참가하기 위해 등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솔 교사는 애들이 남아있는지 고개만 살짝 들이밀어갖고 봤나 봐요. 경찰은 인솔 교사와 운전기사 등을 입건해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얼마 전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가 아이가 앞에 있는 걸 못 보고 지나가서 4살 아이가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또 어린이집 버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틀 전 오전 9시쯤에 광주시 두암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파트 도로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63살 윤모 씨가 이렇게 급제동을 했습니다. 갑자기 차가 쏠리면서 어린이집 교사와 교사가 안고 있던 3살 유아가 이렇게 차 안에서 바닥에 쓰러졌고요. 이 아이는 하루 뒤인 어제 뇌출혈로 끝내 숨졌습니다. 보육교사는 경찰에서 어린이집 도착을 앞두고 아이가 보채는 걸 달래다가 가장 먼저 내리기 위해 벨트를 풀고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 CCTV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운전기사의 급제동이 비극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아파트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때문에 주행에 불편을 겪자 역주행을 하려다가 다른 차가 오자 급제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씨를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합니다. 도로에서 아이들 승하차 시키려고 멈춰선 노란색 통학 차량 자주 보시죠? 안전을 위해서 주변 차량은 일단 정차했다가 서행하라고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안전이 미래다 시리즈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학 차량에서 내린 어린이가 차량 앞쪽을 가로지릅니다. 달려오던 승용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아이를 치고 맙니다. 그런 기사를 이렇게 뉴스를 보면 조금 많이 무섭고 이제 애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애도 저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도로변과 골목에서 아이들이 승하차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하차시키는 동안 전멸등이 켜져 있지만 마냥 기다리는 차량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갑갑한 마음에 통학 차량을 어김없이 추월하고 1차선에선 중앙선을 넘기도 합니다. 반대편 차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불이나 적색불이 켜져도 마구잡이로 그냥 돌아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애들이 차를 앞으로 지나간다든가 뒤로 갈 때 아주 위험합니다. 통학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완전히 정지했다가 출발하는 미국의 모습과는 확연히 대비됩니다. 우리도 법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51조를 보면 아이들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전멸등을 켜놓은 통학 차량을 발견하면 해당 차선과 바로 옆 차선의 차량은 일단 멈춰야 합니다. 편도 1차선의 경우엔 반대편 차량까지 정지해야 하지만 지키는 사람이 없어 유명무실한 규정이 됐습니다. 깜빡이 치고 그러는데 그 의미가 없어. 다 치고 나가더라고요. 규정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은 모르겠어 서주겠지. 최근 5년 동안 통학 차량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가 경찰에 단속된 건수는 1,900여 건입니다. 서울의 경우엔 5년 동안 20건에 불과했고 대전이나 울산 같은 지역에선 단 한 건도 단속되지 않았습니다. 상당수 통학 차량이 미신고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어린이가 차량에서 타고 내리고 있어서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어떠한 거고 무슨 내용이 있고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 합해가지고 한 거의 70%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홍보를 앞으로 정말 철저히 해가지고 잘 어린이 교통단을 줄여나가야 되겠습니다. 한 해 평균 발생하는 통학버스 사고는 280여 건. 있는 규정이라도 제대로 지켜야 어린이 안전이 보장됩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MBC 연속보도 정정당당. 오늘은 어린이 통학 차량들의 운행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정말 이들 차량이 어린이 보호 차량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겁니다. 김진선 기자와 함께 보시죠. 아침 8시가 넘은 시각.
도심 도로는 온통 노란색 물결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들입니다. 우회전 길목에 참 불편하게 멈춰섰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아무데나 세우고 이승용차도 따라서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불법 유턴에다 신호 무시 좌회전. 횡단보도에 아이들 내려주고 맘대로 돌려가는 이 차량을 보세요. 어린이 보호 차량 맞습니까? 아파트 입구에서 다른 차량의 진입을 막고 주차 금지 안내판 아래 보란 듯이 차를 세웁니다. 배꼽 인사까지. 인사 예절은 그럴듯한데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우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아무데나 세운 택시. 역시 아무데나 세운 어린이 통학 차량들이 뒤엉켜 출근길 도로는 복잡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호하기 위해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불법 운전하면 더욱 잘 보이겠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목포 시내에만 200곳이 훌쩍 넘습니다. 하루 수백 대의 통학 차량이 아침 저녁 이처럼 맘대로 운행을 한다면 어떨까요? 아이들 안전하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바람직한 기초질서 교육 이루어지겠습니까? MBC 정정당당은 개선될 때까지 찾아갑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4살 배기 아이가 자신이 타고 온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서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이런 일을 막자고 마련된 이른바 세리미법이 본격 시행된 지 2달도 채 안 됐지만 정작 무용지물이 된 셈입니다. 우철희 기자의 취재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하나둘씩 내립니다. 그리고 잠시 뒤 경찰에는 아이 한 명이 길가에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알고 보니 버스에서 내렸던 어린이집 원생 4살 이모군이었습니다. 이군은 어린이집에서 불과 1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이곳에 머리를 크게 다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군은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차량 앞쪽에 있다 출발하는 차량에 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아이들의 승하차를 지도하는 인솔교사까지 있었지만 어린이집 관계자 누구도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이군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하는 줄 몰랐어요. 그럼 경찰서에서 어떻게 연락을 받은 거예요? 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해당 버스는 지난해 4월 통학 차량으로 정식 신고를 마쳤고 어린이집 관계자들 역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학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리미법이 본격 시행된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어린 목숨이 희생되면서 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차량이 등록 당시에 신고 기준에 적합한 판정이 나서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차량입니다. 경찰은 통학버스 운전기사 37살 김모 씨를 입건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인솔교사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혹시 세리미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어린이의 이름을 붙여 만든 법인데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안전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신학기를 앞두고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4살 여자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학버스의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리미법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광주에서 4살 어린이가 또다시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한 달 앞서서는 25인승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소로 아래로 추락해 원생과 교사 등 14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통학 차량에 보호자가 함께 타고 안전띠를 맸는지 살펴야 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통학버스를 앞지르는 행위, 전좌석 안전띠 착용과 통학버스 의무 동승 여부를 단속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다 적발되면 승합차 기준으로 범칙금 10만 원과 벌점 30점이, 전좌석 안전띠 착용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각종 교습소와 체육관 차량은 이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 안전교육 받은 게 있어야 임용이 되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다 그렇게 되는데 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임명보고 체계가 없잖아요. 때문에 경찰의 단속뿐만 아니라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법규도 촘촘해져야 근본적인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홍서옥입니다. 어린이들을 태우고 가던 통학버스가 수로 아래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4, 5살 어린이 등 14명이 다쳤는데요. 다행히도 안전띠를 단단히 매서 크게 다친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운전기사를 들것에 실어 끌어올립니다. 왼쪽으로 넘어진 버스의 유리는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전 9시 40분쯤. 집을 돌면서 태워온 아이들을 어린이집 앞에 내려주던 중이었습니다. 경사진 도로가 화근이었습니다. 뒤로 밀리던 차량은 그대로 옆에 있던 수로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58살 김모 씨가 허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차 안에는 4, 5살 어린이 12명도 타고 있었지만 안전띠를 단단히 매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어린 아이들 보니까 겁에 잔뜩 질려가지고 소리는 못 지르고 그냥 들어가서 구출과정에서 나오니까 겁이 많이 질려 있어가지고. 사고가 난 버스는 지난해 11월 정식 신고된 통학 차량이었습니다. 버스에도 보조교사가 타고 있었고 운전기사와 어린이집 원장 모두 안전교육을 이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핸드브레이크를 채웠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버스가 뒤로 밀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밀렸다는 어떤 정비불량에 의한 건지 아니면은 차량 운전자의 가실인지 여부, 그 부분을 확인할 겁니다. 경찰은 버스 안에 있던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한편 운전기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염창동에서 유치원생이 타고 있던 관광버스에 사고가 났습니다. 놀란 아이들을 구급대원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풍을 다녀오던 길에 시내버스와 충돌한 건데 일부 유리창이 깨지면서 원생 20명이 다쳤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관광버스와 시내버스가 부딪혀 도로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소방관은 얼굴에 상처를 입고 놀란 어린이를 치료해줍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염창동의 버스 정류장에서 소풍을 다녀오던 유치원생 40명이 탄 관광버스와 시내버스가 옆면끼리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유치원생 40명 중 20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시내버스가 유치원 버스를 추월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경남 창원시 파룡동의 2층짜리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집안에 있던 69살 최모 씨가 불을 피해 난간에서 뛰어내려 다쳤고 최 씨의 자녀 등 2명도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방안 책상 근처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최 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 정차한 열차의 출입문에 돌멩이가 끼면서 이상 표시 등이 켜져 승객들이 모두 하차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10분 뒤에도 같은 역에서 승강장 스크린도 2곳이 닫히지 않다가 40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대형 화물차가 유치원 버스를 추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어린이들이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최장수 기자입니다. 노란색 버스의 뒷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버스를 들이받은 대형 화물차의 유리창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대구시 달성군 농공업 중부 내륙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화물차가 유치원 버스를 들이받은 건 오전 10시 40분쯤. 버스는 경북 구미에서 출발해 대구과학관으로 견학을 떠나던 유치원생 44명과 인솔교사 등 모두 4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터널 안에서 24톤 화물차와 유치원 버스가 부딪힌 아찔한 사고. 다행히 유치원생들이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한 명이 입술을 다쳤고 또 다른 한 명이 어지러움을 호소해 인솔교사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어린이와 교사는 애정했던 견학을 진행했습니다. 애들 둘이 하고만 일단 그 학원에 있는 병원에 거기 소송했고, 나머지 애들은 정상적으로 지금 자기네들 원래는 목적지로 입속으로 다 이동을 했어요. 사고 당시 터널에서는 배수로 정비 작업 때문에 2차로가 통제됐지만 화물차 운전사 50살 유모 씨가 서행하던 유치원 버스를 뒤늦게 발견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최장수입니다. 오늘 오전 중부 내륙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유치원 버스가 대형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어린이들이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정국부입니다. 자, 사고가 오전 몇 시에 난 겁니까? 네, 오전 10시쯤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에는 경북 구미에서 출발해 대구 달성군에 있는 국립대구과학관으로 견학을 가던 유치원생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폐기물을 운반하는 24톤 트럭이 천천히 가는 버스를 뒤늦게 발견해 들이받은 겁니다. 당시 터널에는 장마철을 앞두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2차선이 통제됐는데 화물차 운전자 50살 유모 씨가 서행하는 버스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가 난 것이 터널 내부인데다 유치원생들이 타고 있어 자칫 대형 사고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컸는데요. 다행히 트럭도 속도를 줄이던 상황이었고 어린이들이 모두 안전띠를 하고 있어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버스에는 유치원생 44명과 인솔교사 3명, 운전기사 등 모두 48명이 타고 있었는데 유치원생 1명이 입술을 조금 다쳤고 또 1명은 어지러움을 호소해 인솔교사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어린이 46명과 교사 등은 예정했던 대로 견학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고가 난 이후 일대 1km 구간에 정체가 빚어졌지만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고 30여 분 정도 지난 뒤 정상 소통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유 씨와 유치원 버스기사 56살 이모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부산에서 어린이 21명을 태운 유치원 버스가 빗길에 넘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충격으로 버스가 찌그러질 정도였지만 안전벨트를 맨 덕에 크게 다친 아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송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치원생을 태운 미니버스가 터널 안으로 들었습니다. 터널 안 노면은 약간 내리막길에 빗물에 젖은 상태. 시속 5-60km의 속도로 2차선을 달리던 버스는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왼쪽으로 쏠리다 오른쪽으로 꺾어 배수구 벽을 들이받고 다시 왼쪽 벽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터널의 벽면을 받고 그리고 우존도 됐답니다. 사고 순간 버스 안은 어린이들의 울음소리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 10여 명이 급히 사고버스로 달려갑니다. 이어 버스 뒷문 유리창을 깨고 어린이들을 구한 뒤 안전구역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버스 앞면은 크게 찌그러지고 옆면은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차 안에는 5, 6세 유치원생 21명과 운전자 76살 김모 씨, 인솔교사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명만이 이마와 귀 등에 찰과상을 입었을 뿐 다행히 크게 다친 어린이는 없었습니다. 모두 안전벨트를 맨 덕분이었습니다. 유치원생들은 전부 다 안전벨트를 다 착용시켜가지고 출발해가지고 마침 부상자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과 차량 결함 등의 가능성을 놓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전의 동물체험시설에서 6살 어린이가 물고기에 물려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물고기를 만지게 해놓은 수족관이어서 또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데 담당 지자체도 체험시설 측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제가 수족관에서 놀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직접 만져보는 체험관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물고기가 갑자기 손을 물었고 아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살 아이는 손가락에서 피가 날 정도로 다쳐 병원 치료와 항생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수족관에는 다칠 위험을 알리는 안내 문구나 안전 요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계심을 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벌어진 상황에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안전 요원도 없는 거예요. 아이 손가락을 문 것은 가이양이라는 이름의 동남아시아 메기. 그 외에도 까치상어와 비파 같은 이빨 없는 어류들이 수족관에 들어 있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물고기가 그렇게 돌발적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하지만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제한된 공간 안에 지속적으로 인간이 어떤 인위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은 다른 종들, 아무리 온순한 종들이지만 다른 종들에 의해서 또 이런 유사한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험관 측은 손가락을 문 물고기만 빼낸 뒤 전처럼 안내나 안전요원 없이 수족관 체험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 지자체인 대전시와 유성구는 사설기관이라 단속 대상이 아니라며 경위 조사나 제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조선소직원 40여 명을 태운 통근버스가 빗길에 옹벽을 들이받아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살펴보니 상당수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고 심지어 잠금 장치가 아예 없는 좌석도 있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버스 앞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출입문과 옆문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창원시 태백동의 한 국도에서 조선소로 출근하는 직원 43명을 태운 통근버스가 옹벽을 들이받아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비 오고 하니까 이제 탑승객이 많다 보니까 성애하기 가지고 성애 당다고 좀 미리 하시다가 사고가 난 버스 좌석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안전띠가 잠긴 채 좌석과 등받이 틈새에 처박혀 있고 일부 좌석엔 이렇게 안전띠를 잠그는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사고 버스는 45인승으로 지난 2011년부터 매일 직원들을 태운 채 30여 킬로미터를 오갔습니다. 안전벨트가 없어서 착용이 불가했고요. 뭔가 불안하기는 하지만 매일매일 타다 보면 그냥 타게 됩니다. 지난 7월에도 거제시 한 국도에서 조선소 통근버스가 추락해 2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직원 상당수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고 정원보다 14명을 더 태워 사고를 키웠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공주에서 노인복지관 버스 운전자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푼 채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버스가 40m를 미끄러져 내려가 노인 28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비슷한 사고가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45인승 버스가 비스듬한 경사로를 따라 서서히 움직입니다. 운전자도 없이 나아가는 버스. 정문을 빠져나가더니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편 수로에 빠집니다. 오늘 낮 12시쯤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 30여 명을 태운 셔틀버스가 갑자기 내리막길을 따라 40m가량 미끄러졌습니다. 내리막길을 따라 미끄러진 버스는 왕복 2차로 도로를 지나 바로 이곳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사고 당시에 오가는 차량이 있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 사고로 28명이 다쳤는데 모두 7, 80대 노인입니다. 차가 슬슬슬 내려오대 운전하는 줄 알았더니 내리라고 사람들은 내리라고 몇 사람 내리는 거 봤어. 경찰은 운전자가 시동을 켜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둔 채 운전석을 비웠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너무 추우니까 히터를 틀어드린다고 시동을 켜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이 차가 그냥 움직여서 정말. 지난 휴일에도 제동장치가 풀린 시내버스가 대전 도심을 내달려 차량 10대를 들이받는 등 설마 하는 안전불감증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공주 지역 시내버스들이 수년째 위험천만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 흔들림을 막고 균형을 잡아주는 부품을 제거한 채 운행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전복 등 대형 사고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공주 시내와 계룡산 갑사를 오가는 시내버스. 버스의 앞바퀴 안쪽을 살펴봤더니 바퀴축을 서로 연결하는 쇠막대인 스테빌라이저, 이른바 활대가 보이질 않습니다. 버스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막아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인데 공주의 전체 시내버스 61대 가운데 13대에서 출고 당시 달려있던 활대가 제거된 겁니다. 버스 기사들은 자신들은 물론 승객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코너를 돌 때 좌우로 흔들리면서 미끄럼도 타고 특히 눈이나 비가 왔을 때 손님이 좀 많이 타고 가면 차가 좌우로 많이 흔들리고. 업체 측은 안전 운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자체 판단해 부품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비하는데 그게 있으면 그냥 불편감이 있고 하니까 정비 책임자한테 그 사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큰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버스 기사들은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부품값을 아끼려 승객 안전을 외면했다며 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부품 절약과 정비 시간 감소를 위해서 기사들의 안전과 나가서는 공주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활대는 배의 평형수와 역할이 같아 제거하면 침몰한 세월호처럼 버스가 전복될 수 있습니다. 시외곽도로 같은 데는 고속 질주를 할 수도 있고 급제동이나 급커브 시에는 차량의 쏠림이 보다 심해지기 때문에 전복이나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최근 세종시에서도 같은 문제가 불거져 버스업체가 부랴부랴 다시 활대를 장착했고 경북 울진에선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업체 측이 부품을 다시 달겠다고 했지만 위험천만 시내버스는 오늘도 질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앞으로 달리는 시내버스가 불법 주정차와 버스 전용차로 위반을 직접 단속하게 됩니다. 다른 대도시에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시내버스 탑재형 이동 단속 시스템이 부산에도 등장합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지붕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주행 중 도로를 막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지나가는 버스에 한 번, 10분 뒤 같은 곳을 지나는 버스에 또다시 찍히면 불법 주차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2012년 울산에 도입된 버스 탑재형 이동 단속 시스템입니다. 하루 130여 건이던 불법 주정차 차량이 도입 2년 만에 20건으로 줄었습니다. 덕분에 버스 운행 속도도 시속 5km가량 빨라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부산에도 이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1차적으로 중앙로와 수용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6대에 카메라가 장착됩니다. 부산에선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도 단속합니다. 현재 부산 시내에 설치된 고정식 버스 전용차로 단속 카메라는 모두 19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위반 차량들이 단속 지점만 살짝 피해서 운행하다 보니 단속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버스 탑재형 단속 시스템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지속적으로 전 구간에서 버스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동 단속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부산시는 내년 2월까지 시험 운영한 뒤 10개 노선 20여 대로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창원에서 마을버스와 화물차가 부딪혀 버스가 넘어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등굣길 학생들을 많이 태우고 있었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손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객을 가득 태운 마을버스. 갑작스런 충격에 승객들은 크게 휘청입니다. 마을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옆으로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창원 25번 국도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25톤 화물차와 마을버스가 부딪힌 겁니다. 가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서 박식기는 옆으로 쏠리면서 가드레일을 바꿨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것은 아침 7시 반쯤. 마을버스 안에는 승객 37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28명이 등교하던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17살 김모군 등 학생 15명을 포함해 모두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서 있었는데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람들한테 헷갈리고 맨 밑에서 있다가 위로 해가 창문이 부사져 있었는데 위로 기어서 올라왔어요. 경찰은 차선을 바꾸던 화물차와 직진하려던 마을버스가 서로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앞서가는 덤프트럭을 버스가 우측 추월해 지나가려고 하다가 덤프트럭이 우회전하는 것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되었어요. 경찰은 마을버스가 정원을 초과해 운행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기도가 광역버스 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2층 버스를 도입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행 중에 유리창이 깨지고 또 냉난방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2층 버스입니다. 그런데 좌석 뒤쪽 커튼이 갑자기 흔들립니다. 주행 중에 유리창이 깨진 겁니다. 유리가 깨졌다고 그래가지고 올라가봤더니요, 그 2층 유리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당황했었습니다. 고정틀을 설치하지 않고 유리에 구멍을 내서 환기창을 만드는 바람에 유리가 하중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이처럼 외부 충격 없이 주행 중 유리창이 깨진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냉난방은 더욱 엉망입니다. 강추위가 몰려왔는데도 히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버스 안은 냉동고를 방불합니다. 시도가 안 되는데 저희 기사들이 1시간 일찍 나와서 차 예열을 시켜서 운행. 경기도가 도입한 2층 버스는 전량 수입산. 도로교통법상 높이가 4m 이상인 차량은 주행할 수 없자 국내용으로 특별 제작한 겁니다. 이 때문에 차량은 수시로 고장이 나고 부품은 제대로 조달되지 않아 업체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잔고장이 많이 발생되고요. 특히 유리가 깨져서 수리를 한번 하러 가면은 2, 3일 정도 소요가 돼서 저희가 손해가 막심합니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객을 73명까지 태울 수 있는 2층 버스를 도입해 현재 12개 시에서 운행 중입니다. 하지만 졸속으로 제작된 차량 때문에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컵피자라 겁나 좋군. 오뚜기 떠먹는 컵피자. 노선을 벗어나 운행하던 2층 버스가 고가도로에 끼어 21명의 승객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운행 중에 유리창이 갑자기 깨지는 등 2층 버스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가도로 아랫부분이 충돌로 움푹 파였고 도로 인근엔 잔해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6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교차로에서 2층 버스 윗부분이 고가도로에 부딪히는 사고가 난 겁니다. 충돌과 동시에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23명의 탑승객 중 2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층 버스가 교각과 부딪힌 사고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버스도 아슬아슬하게 지나갈 수준의 높이입니다. 사고는 3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2층 버스가 고가도로의 아랫부분을 긁으면서 발생했습니다. 2층 버스의 높이는 4m인데 사고가 난 고가도로의 통과 제한 높이는 3.5m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9월 말
해당 버스는 고가도로 아래로 지나지 않는 방향으로 노선은 변경됐습니다. 해당 버스 운전기사는 노선을 착각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더 빠른 길로 가려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양화대교 남단 거기는 붙잡고 가니까 빨리 가려고 나한테 쉽게 가도 얼마면 뭐 건너뛰잖아요. 뭐 정류장도 없고 노선버스가 착각할 일은 마음먹은 것 같고. 당산역 고가도로에서는 지난 9월과 지난해 12월에도 2층 버스가 고가도로에 끼이는 사고가 나 운전기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했던 2층 광역버스의 경우 운행 중 유리창이 깨지고 냉난방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등 2층 버스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여의도에서 버스 석 대가 잇따라 부딪혀서 승객 3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네, 사이부입니다. 네, 자, 출근 시간대 사고가 나서 다친 사람도 많았었던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당시 사고 모습입니다. 출근 차량으로 가득한 도로에 버스가 줄지어 멈춰서 있습니다. 관광버스 뒤로 1층 시내버스와 2층 시내버스가 잇따라 서 있는데 두 시내버스 앞부분이 크게 구겨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오늘 오전 8시 10분쯤입니다. 서울 여의도 버스 환승센터에서 버스 석 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광버스와 시내버스 두 대가 추돌했는데 지금까지 3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장 앞에 있던 관광버스와 뒤에 있던 2층 시내버스에는 운전자만 타고 있어서 그나마 부상자는 30여 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버스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견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장 앞에 있던 관광버스를 시내버스 두 대가 연이어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요즘